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김권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받은 내용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해석한 연구 사례를 소개해주는 것으로 제가 전달을 받고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 제 연구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물정보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면역항암치료,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치료 관련해서 굉장히 유전체 데이터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유전체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서 면역항암치료의 예후 예측에 이용을 하려는 연구를 시도한 두 가지 사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강의들 지금 슬라이드를 잠깐 살펴봤는데,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보통 임상 데이터, 이제 EMR 데이터 위주의 어떤 연구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더 기초에 가깝고요. 그래서 유전체 데이터를 또 주로 다뤘던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이오 전공 선생님들도 많다고 하시니까, 어떤 기초 위주의 아마 베이직한 내용을 주로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을 했는지 그걸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8년도 작년에 면역항암 치료 테마가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특히 이제 면역항암 치료에서 이제 주축으로 됐던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테마가 체크포인트 블라케이드라는 치료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체크포인트라는 패스웨이를 이제 블라케이드, 막는 전략이 되겠는데, 체크포인트 패스웨이 자체는 원래 이제 정상 세포에도 존재하는 패스웨이고요. 이게 이제 면역 시스템이 계속 활발하게 정상세포에 작용을 하면은, 이게 무제한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과한 염증 반응이라든지 일종의 좋지 않은 어떤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내재된 패스웨이로서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어느 정도 이제 면역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는 패스웨이가 정상세포에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에 작동하는 인터랙션은 타겟하는 세포의 PDL1이라는 단백질하고, 이것을 인식해서, 이 세포망 단백질을 인식해서 이제 면역세포, T셀이 인식하는 PD1과의 이 인터랙션이 이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를 발동시키는 이제 주된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암세포에서 만약에 발동이 되게 되면은, 사실 암세포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끊임없이 인식당하고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야 될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체크포인트 패스웨이가 발동하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면역 회피, 그래서 암세포가 면역력을 피해서 계속 더 잘 살아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작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걸 막는 것이 이제 체크포인트 블라케이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체크포인트 패스웨이가 발동하고 암세포가 면역력을 회피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인터랙션을 막게 되면은 면역세포가 끊임없이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세포에 내재된 기작을 이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T셀과 같은 면역세포는 이제 골수와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속력이나 어떤 독성에 비해서 기존의 어떤 타겟팅 항암 치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서 4세대 항암 치료라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의 타겟팅 테라피처럼 여전히 모든 환자가 이 면역항암 치료에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역시 내성이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런캔서에서만 봤을 때에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어떤 다양한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에서 봤을 때 최대 한 20% 정도의 환자만이 지금 체크포인트 블라케이드 전략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계속 보고가 추가적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기존의 타겟팅 테라피처럼 물론 예후적인 측면이나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 효과를 받는 환자들 자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다. 극소수다. 이제 극소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만 그거를 혜택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 내성에 관여하는 어떤 팩터들이 무엇일까? 이 이뮤노세라피에 있어서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작년에도 각종 리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구도 실제로 리서치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내성에 관련된 것이 암세포 자체에 관련된 속성이
이런 그 면역항암 치료에 예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고, 그다음 당연히 이제 면역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면역세포 자체의 어떤 속성이 이런 예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까 이제 그 체크포인트 블록케이드라는 것이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를 막는 것인데, 그 어떤 패스웨이에 관련된 것들 특정한 어떤 분자들이 그 예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면서 정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주로 연구를 그동안 해왔던 부분은 그 캔서 지놈에서 뮤테이션을 제가 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연변이 연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그 연구 분야를 활용을 해서 제가 또 생물정보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예후 예측,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성을 예측하는 거죠. 내성을 가진 환자들을 예측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뮤테이션 기반으로 이런 일들을 예측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고요. 그동안 했었고, 그래서 크게 그 뮤테이션을 가지고 이런 예후 예측에 사용되는 것에서 저희가 이제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이 뮤테이션으로 그 면역항암 치료의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을지 두 가지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안티제닉 뮤테이션 혹은 이제 튜머 포리니스라고 말하는 속성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암세포의 외래성, 그러니까 암세포가 얼마나 내가 잘못된 뮤테이션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하는 시그널을 내게 되는데, 그 시그널이 당연히 뮤테이션으로부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뮤테이션이라는 게 돌연변이 우리 유전체에 없는 이제 시퀀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를 이제 정확히 예측을 하면은 어떻게 예후하고 저희가 상관지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 외래성과 관련된 이제 안티제닉 뮤테이션을 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외래성, 이제 튜머의 외래성이 발현되기까지 실제로 암세포 내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 안티제닉 뮤테이션을 밖으로 내뿜기까지의 어떤 프로세싱이라든지, 실제로 뮤테이션이 된 프로틴을 자른다든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단백질들이 발현되면서 그걸 이제 일종의 튜머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얼마나 그 뮤테이션들을 다 프로세싱해서 밖으로 내가 잘못됐다는 시그널을 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뮤테이션들이 일어나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타겟으로 해서 예후 예측에 이제 그 내성을 예측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그 튜머 포리니스,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의 그 외래성에 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적용을 해서 그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결국 이제 튜머 포리니스에 대한 것은 이제 네오안티젠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네오안티젠은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세포에서는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세포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 유전자들이 망가져서 거기 안에서 망가지는 과정 중에서 잘못된 프로틴들이 생성되게 되고, 그런 잘못된 프로틴들은 세포 내의 프로테오점이라는 이제 기구에 의해서 잘려져서 한 9머 정도의 그 아미노애시드 시퀀스로 잘려서 암세포 외부로 게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뮤테이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은 펩타이드들입니다. 이 9머 정도의 아미노애시드 시퀀스는. 그래서 신생항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생항원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네오안티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면역항암 치료를 했을 때 암세포만 이 면역세포가 타겟팅해서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타겟이 되고, 당연히 이제 정상세포에는 없기 때문에 이 튜머 포리니스의 속성을 나타나게 되는 가장 유전체에서의 핵심이 되는 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 암세포만이 갖고 있는 이 네오안티젠을 면역세포가 인식을 해서 효과적으로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컨셉이 이제 이미 2015년도 정도에 그 네오안티젠 룰렛이라는 컨셉으로 이미 발표가 됐는데, 룰렛 게임을 이제 아시겠지만 그 룰렛 게임에 구멍이 많을수록 당연히 그 구멍에 공이 빠질 확률도 높아질 것이고, 당첨이 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오안티젠이 바로 그 룰렛 게임의 구멍이다. 그래서 네오안티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면역항암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반응할 확률이 높다는 컨셉입니다.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네오안티젠이라는 게 이제 암세포가 내가 이상한 것을 갖고 있으니 나를 죽여달라는 시그널을 내는 그 모리큘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네오안티젠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역항암 치료를 했을 때 면역세포가 더 암세포를 잘 발견해서 잘 죽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임상 연구에서 두 개의 키페이퍼가 이제 15년도, 14년도 시리얼하게 나왔는데, 이제 멜라노마 100여 명의 환자에서 실제로 이제 면역항암 치료를 처방한 그 환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예후가 좋은 환자군과 안 좋은 환자군으로 나눈 다음에 네오안티젠의 그냥 수를 세봤습니다. 뮤테이션으로부터 네오안티젠을 예측을 해서 각 환자별로 네오안티젠을 얼마나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 그 환자가 이 이뮤노테라피, 그 면역항암 치료의 예후가 어떤지를 이제 본 것인데 이 두 개의 코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이제 왼쪽이 이 주황색이 그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군, 초록색이 예후가 좋은 환자군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오안티젠 혹은 뮤테이션 둘 다 예후가 좋은 환자군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반대인데 여기에 이제 예후가 좋은 환자군,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군 네오안티젠 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예후가 좋은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네오안티젠 수가 많더라. 그래서 네오안티젠 수가 많으면은 전반적으로 예후가 지금 좋은 양상이 발견이 된다. 면역암 치료를 했을 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됐었고 이제 TCGA라고 해서 그 이제 더 캔서 지놈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암 환자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각종 병원들이 유전체 데이터를 엄청나게 쏟아내서 합동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은 면역암 치료를 한 환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대신 이제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100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몇천 명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실제로 뮤테이션이나 네오안티젠을 환자들별로 다 유전체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예측을 하고 그냥 어떤 치료를 한 것도 아닌데 그 환자의 그냥 생존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네오안티젠으로 본 것인데요. 이게 이제 네오안티젠 짙은 선이 네오안티젠이 많은 환자군 특정 스레쇼드로 나눠서 네오안티젠이 많은 환자군과 적은 환자군으로 나눠서 그냥 그 수많은 암 환자들의 생존을 그냥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네오안티젠이 많은 환자군만 봤을 때 그냥 생존 자체를 좀 오래 사는 거를 저희가 이 이제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몇천 명의 환자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었고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 환자군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게 네오안티젠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종의 면역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서로게이트 팩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서로게이트 팩터로 해서 이제 일종의 면역력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유전자 발현으로 해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많은 환자들이 네오안티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면역력에 나타내는 관련된 유전자의 활성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아마도 네오안티젠이 많은 환자들은 굳이 이뮤노테라피를 처방하지 않더라도 어떤 면역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바이벌도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네오안티젠 적은 환자분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생존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양상까지 발견이 돼서 이 네오안티젠 룰렛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컨셉이 이미 이제 여러 코호트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사실 통계치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네오안티젠이 많은 환자가 면역항암 치료를 처방하거나 그냥 처방하지 않더라도 오래 사는 이러한 양상이 사실은 통계 처리를 했을 때 그렇게 아주 유의한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마지노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어떤 저항성, 면역암 치료의 저항성을 나타낼 때 이런 네오안티젠만 그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팩터들이 관여한다고 했었듯이 당연히 여러 팩터들에 의해서 네오안티젠만으로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네오안티젠의 예측 자체가 지금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네오안티젠으로 환자의 예후를 가르는 게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오안티젠은 어떻게 예측하느냐? 제가 이제 그 프로세싱을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은 이제 암세포 내에서 암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이 프로테오점이라는 내부 세포 내 기관에 의해서 한 7모 정도의 아미노애시드로 잘리게 되고 이 잘못된 프로틴이요. 그래서 이 잘못된 프로틴이 세포 내부에서 이 그 ER에서 이게 프로세싱이 돼서 MHC라는 그 세포막 이제 휴머럴 때 HLA라고 불립니다. HLA라고 불리우는 그 세포막 단백질에 로딩이 되어야만 실제로 이제 T셀에 의해서 이것이 인식이 돼서 암세포가 면역항암 치료를 했을 때 죽게 만드는 것이 되겠고 이제 이 과정입니다. 네오안티젠을 예측하려면은 이 과정을 저희가 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유전체 데이터로부터 뮤테이션을 디파인하고 그 뮤테이션으로부터 잘려져 있는 주변부 한 9모 정도의 펩타이드들 그래서 하나가 이제 하나의 그 아미노애시드가 잘못되어 있겠죠.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넥스제너럴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엑솜식 같은 시퀀싱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잘 발달을 해서 이 그냥 잘못된 펩타이드 자체를 디파인하는 거는 비교적 굉장히 잘 세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채팅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MHC라는 세포막 분자에 이 네오안티젠 펩타이드가 로딩이 되어야만 T셀이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사실은 이제 단백질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성이 높은 인터랙션이어서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현재 네오안티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정상세포에서 대비, 정상세포의 유전체 대비 이제 잘못된 그 뮤테이셔널 모터의 유전체에서 이런 잘못된 펩타이드 나이머 정도의 길이를 예측을 한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환자마다의 HLA를 다 타이핑을 하고 그 HLA 로딩이 되는 것, HLA 그 암세포에서만 로딩이 되는 이 정도의 펩타이드를 찾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네오안티젠이 되는 건데 바로 이 결합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미 이제 예측하는 툴이 사실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는 있고요. 그래서 NetMHC 혹은 NetMHC판이라고 불리우는 툴이 되겠고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현재 딥러닝의 전신이 되는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면은 이미 이제 그 휴먼의 MHC가 이제 HLA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HLA와 네오안티젠 정도의 그 길이의 펩타이드의 결합은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사이언스 커뮤니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국제 컨소시엄에서 실험을 실제로 합니다. HLA 몰리큘하고 이 어떤 나이머 정도의 펩타이드를 결합 실험을 해서 한 6만여 건을 이미 무료로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너네가 이 6만여 건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환자들이 왔을 때 이거를 예측에 적용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툴이 그 어떤 툴들 간의 컴페티션에서 굉장히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툴이 굉장히 더미넌트하게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데이터 6만여 건을 가지고 실제 이제 결합 실험을 수행한 6만여 건의 실험이죠. 이거를 그냥 이 알고리즘, 이 예측 알고리즘이 실제로 이걸 학습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실험을 수행한 HLA 아미노시드 시퀀스 보통 이제 360 정도의 원래 아미노시드 시퀀스인데 이제 이 툴에서는 그 중에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34개의 시퀀스만 쓰긴 했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HLA 시퀀스 1료로 놓고 그 다음에 실험을 수행한 그 펩타이드 시퀀스를 그냥 아미노시드 시퀀스 1료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일종의 그냥 숫자로 디지털화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그냥 막 그린 그림인데 이제 보통 아미노시드가 보통 20개가 존재하니까 그냥 이거를 이 수 곱하기 20개의 아미노시드만큼 그리고 곱하기 그 모든 위치를 다 0으로 만든 그냥 그 숫자 배열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이 20개 중에 이제 A에 해당되는 건 20개의 0 중에 A의 위치를 외워 만약에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를 1로 마킹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다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C의 위치에는 이거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20개의 아미노시드의 위치에 0이 있을 것이고 C는 세 번째를 1로 하자 해서 세 번째만 1로 만들고 뭐 다시 A가 또 첫 번째가 1인 게 A니까 다시 또 뒤에 20개의 0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에 또 1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그 알파벳의 어떤 이 배열을 일종의 숫자의 시그널로 바꾸는 겁니다. 네. 20개의 아미노애시드 중에서 각각의 아미노애시드가 포함하는 위치를 1로 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1이 존재하는 이 패턴을 가지고 이 실험 데이터에 어디에 1들이 존재했을 때에 이것이 결합을 하고 어디에 1이 존재했을 때 이것이 결합하지 않는지 실제 실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인코딩한 것을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가중치를 막 주면서 이 곱해진 값을 더 막 계산을 해서 실제로 이게 만약에 결합을 했다면은 여기에 만들었던 그 곱해진 값들의 바이어스를 더 가중치를 주고 만약에 결합을 안 했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1의 패턴들은 학습을 못하게 가중치를 다운시키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아마 그 학습 시간에도 이 AN은 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한 사실 툴인데 굉장히 잘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의 어떤 다른 툴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단순히 이 시퀀스를 숫자화 시킨 다음에 이 숫자의 위치, 그 시그널을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켜서 네. 학습을 시킨 알고리즘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어떤 각종 그 이뮤노테라피, 세컨드 브라케이드 그 면역항암 치료에 대한 주도적인 그 임상 실험에서 임상 연구에서 이 툴이 굉장히 거의 뭐 압도적으로 쓰이고 있고 이미 이제 사이테이션이 1000번이 넘은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 툴 자체가요. 툴을 개발한 논문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러한 예측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6만여 개의 실험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한 다음에 또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이 컨소시엄에서
거의 매달이나 혹은 두세 달 정도의 수준으로 새로 또 실험을 합니다. HLA와 펩타이드를 또 실험을 해가지고 한 많게는 1000개, 적게는 100개 정도를 거의 매달 새로 또 공개를 해요. 새로운 데이터를. 그래서 답지가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기존 6만여 개로 기계학습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의 매달 수준으로 막 데이터를 새로 막 생산을 시켜서 그동안에 나왔던 툴들끼리 예측을 하게 만든 다음에 이미 이것도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서 그 예측력을 다 계산을 하고 이미 기존 현존 툴들끼리 컴피티션을 하는 벤치마킹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3월 달에 사실 발표 내용이라 3월 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9월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컴피티션을요. 이게 AUC 값입니다. 그래서 AUC 값이고 각각의 툴에 각각의 달마다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어큐뮬레이션 시키면서 성능을 측정한 AUC 값인데 이제 AUC 100이 완벽한 실험 데이터를 예측했다고 봤을 때 현재 지금 가장 좋다는 그 넬 MHC판이라는 이 툴이 한 70 정도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AUC. 근데 이게 70이라는 AUC가 사실은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다고도 볼 수 없는 성능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즈음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에서 여기에서 그 34개의 365개의 그 HLA의 아미노애시드 시퀀스 중에 사람 간의 변이가 심한 34개의 아미노애시드 시퀀스만 썼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제로 변화가 높은 지역만 해서 그 서칭 스페이스를 줄이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오버피팅이 이제 적게 돼서 좀 더 예측을 잘 할 수 이제 있다는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연구 그룹에서 이렇게 줄여서 아미노스의 360 베이스페어를 다 쓴 게 아니라 HLA 전체 시퀀스를 쓴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이제 이런 학습을 수행을 했는데 한 2016년도에 제네틱스 연구에서 실제로 이제 뭐 면역항암 치료나 어떤 실제로 HLA에 펩타이드가 바인딩하고 이 펩타이드에 TCR이 바인딩되는 이 어떤 일련의 그 어소시에이션을 제네틱스 연구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군에 대해서, 그 각각 어소시에이션 하는 그 시그니피컨트하게 어소시에이션 하는 위치들을 매핑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결합에 그 HLA와 그 펩타이드가 결합하는 그 결합 지역이 딱 결합하는 그 모티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도 사실은 그 어소시에이션이 발견이 되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34개의 그 중요한 지역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이게 결합할 때에는 그 주변부 지역의 어떤 당연히 프로틴 간의 결합이니까 3차원 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의 아미노시드 간의 결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결합도 분명히 중요할 것이다. 이제 그런 컨셉을 그런 컨셉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건 실험적인 건 아니고 이제 어소시에이션으로 제네틱스 연구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이런 막 예들이 나왔던 즈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컴퓨테이션의 어떤 리소스도 발달하게 되고 알고리즘도 발달하게 되면서 아까 말한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하나의 그냥 그 레이어로 이렇게 쌓아서 어떤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이어를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그 성분들의 그 바이어스의 조합으로 가중치를 주는 조합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고 거기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딥러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양상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은 그때 알파고라에서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세돌보단 컴퓨터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바둑을 이기게 되면서 그 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딥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데 뭐 이야기를 한 번씩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기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그 이기는 기보를 학습시키는 것처럼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그 하나의 그 그림의 패턴을 아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일렬로 놔가지고 0 중에 1이 존재하는 패턴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의 그 픽셀에서 그 픽셀의 그 변화되는 그 양상을 어떤 하나의 그 커널이라고 해서 약간 사진에 우리가 뭐 큰 사진에 이렇게 중간중간을 보면서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떤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한 번 딱 보면서 알게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그 어떤 그 인체의 그 뇌의 어떤 그 움직임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어떤 그림을 인식하는 것을 뒤에 수많은 어떤 레이어들을 쌓아가지고 여기에 존재하는 그 8이라는 숫자라면 그 8에 존재하는 그 1의 패턴을 학습시켜서 실제로 이게 8이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그 뒤에 레이어들을 학습시켜서 하는 방법이 고안이 되게 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성능이 굉장히 월등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16년에 그 알파고를 통해서 이 CNN이라는 그 딥러닝 기법이 이제 국내에서 알려지게 됐지만 사실은 유전체 분야에서는 이미 그 전에 이 연구를 이 CNN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풀기 힘든 난제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 사례가 이미 논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알파고가 논문이 나온 게 2017년인데, 뭐 저희가 이제 그 전사인자라고 해서 실제로 뭐 우리가 DNA는 다 똑같지만 모발 세포에서는 모발이 나고 손톱 세포에서는 손톱만 나는 이유가 전사인자가 사실은 어떤 DNA에 붙어서 발현시키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건데, 그 붙는 위치의 모티프, 결국은 TF가 어떤 DNA의 특정 지역에 붙어서 특정 전자를 발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들이 각각 다르게 발현이 되는 건데, 그 발현되는 위치의 어떤 DNA 시퀀스를 일종의 하나의 그림으로 또 봐서 이거를 마치 이기는 바둑의 기보를 학습시키는 것처럼 어떤 특정 TF가 어떤 지역에 그 바인딩을 하는지, 그 바인딩하는 위치를 하나의 일종의 그림으로 봐서 실제로 이 TF가 어떤 지역에 바인딩을 하는지를 성공적으로 예측한 사례가 이미 2015년도경에 발표가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이제 구글 및 여러 이제 상용화된 회사들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이제 진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그 베리언트들이 무엇이냐. 사실 이것도 저희가 뭐 의학적인 의미에서나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 그런 어떤 그 디지즈 베리언트, 코절 베리언트를 찾는 거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코절이 일어난 베리언트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쪽에 어떤 유전체적인 변화,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에볼루셔널하게 컨저버션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트랜스 팩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인딩을 한다거나, 그러한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또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역시 하나의 뭔가 그림처럼 약간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 레벨에 따라서의, 만약에 그 데이터가 그 시퀀스 주변에 존재하면은 마킹을 해서 그 마킹하는 패턴을 또 하나의 그림으로 봐서 실제로 코절한 베리언트를 찾는 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예측력을 증진시킨 또 사례가 이미 2015년도경에 논문으로 이제 유전체 분야에서는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어떤 컨버전 뉴럴 넷이라는 딥러닝 기법이 유전체에서는 빈번하게 지금도 계속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풀기 힘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저도 역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 이 연구에 하려고 했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HLA와 펩타이드가 바인딩하는 이제 모시도가 되겠고, 기존의 그 넷 MHC 판이라는 방법은 이걸 그냥 일렬로 세워놓은 다음에 이 일렬의 그 어떤 하나의 이 아미노시드 시퀀스를 일종의 그 디지털화를 인코딩 시킨 다음에 이 순서의 어떤 특성, 결합하고 결합하지 않은 특성을 학습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 시퀀스의 순서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간에 3차원적으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아미노시드 레벨 간에 이 펩타이드와 HLA의 아미노시드 레벨 간에 그 단일 페어 간의 어떤 인터랙션 값들을 하나의 그림의 픽셀 값으로 놓고, 그러면은 이 두 개 간의 전체의 인터랙션 양상을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퀀스의 스페시피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미노시드 레벨 간의 그 인터랙션의 어떤 패턴을 이제 어떤 피처로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이제 그림이 되고, 당연히 이 그림에서 당연히 어떤 그 특정 이 두 개 간의 결합을 하거나 안 하거나 만드는 데에 관여하는 특정한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학습하는 데에 사실 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은 이 아미노시드 레벨 사이에서의 이 픽셀 값, 그림의 픽셀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당연히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두 개의 펩타이드 간의 결합에서 아미노시드 레벨 간에 어떤 정도의 프리퀀시 혹은 어떤 정도의 그 인터랙션의 어떤 스트롱으로 세기로 결합하는지는 당연히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단일 프로틴, 굉장히 3차원 굉장히 단순한 그 단일 프로틴 구조에서는 실제로 이 20개, 20개 by 20개의 어떤 그 매트릭스, 아미노시드의 그 페어 간의 매트릭스 간에 몇 개의 많은 이제 프로틴 한 것은 아니고, 그 단일 3차원 단백질에서의 이 아미노시드 페어의 인터랙션 값은 실제로 측정을 해서 몇 개를 이제 몇 가지의 굉장히 단순한 프로틴들에서의 그 값들을 측정을 해서 조금 더 이거를 뭔가 예측을 해서 공개를 한 데이터가, 이게 언제죠? 2010년도경에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일종의 사정값으로 해서 이 안에 값들을 채워넣는 것을 했죠. 이게 사실 이제 단일 단백질의 인터랙션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두 개 간의 인터랙션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3차원에서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어떤 그 실제의 결합을 양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사실 또 이것만큼 정확하게 작동하는 게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그 20개, 그리고 20개 아미노시드 간의 인터랙션 값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 인터랙션 값을 여기에서 찾아서 넣어서, 저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되겠고,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시퀀스가 이렇게 있고, 이제 HLA 시퀀스, 그 다음에 실험을 수행한 펩타이드 시퀀스,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은 아까 말한 그 하나의 그 단백질 안에서, 단일 단백질 안에서의 그 결합의 빈도를 측정한 그 데이터를 직접 넣어서 이 그림 값을 만들어서 이러한 그림이 한 6만여 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6만여 건의 그림에서 결합을 하는 그림 양상과 결합을 하지 않는 그림 양상이 이미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합을 하는 패턴들을 찾는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게 시세령은 컨보루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 365 베이스 페어를 전부 다 넣어도 어떤 그 피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특정 하나의 시퀀스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부 시퀀스의 전체 패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제네틱스에서 나왔던 그 주변부의 어떤 그 3차원적인 인터랙션도 전부 다 감안할 수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이제 모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예측을 똑같이 이런 실험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6만여 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공개된 무료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저희 이제 예측 알고리즘을 넣어서 똑같이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핑크색 계열이 저희 예측의 AUC값, 여기가 1이 만점이 되겠는데, 기존 툴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전적인 툴들에 대해서는 저희 툴들이 모두 다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가장 그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MHC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개 중에 아마 3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취합한 건데, 모두 어떤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좋은 성능을 보였고, 특정 경우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그 성능을 올린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한 다음에 뭘 했냐? 아까 말한 그 네오한센 룰렛, 네오한센이 많은 환자가 생존 그 어떤 그 면역암 치료에 예후가 좋은 것을 기존 툴보다 더 정확히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것을 가를 수가 있는지를 이제 봤는데, 결국 이제 이걸 그려서 통계를 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군, 좋은 환자군으로 나왔을 때 예후가 좋은 환자군이 네오한센이 많은 양상을 우리가 더 잘 디파인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6건의 공개 데이터, 런캔서와 멜라노마에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공개한 데이터가 이제 6건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유전체 데이터를 일일이 뮤테이션을 분석하고 저희가 뮤테이션으로부터 나인머 펩타이드를 이제 다 동정한 다음에 저희의 예측으로 환자별 HLA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 그 환자의 HLA의 뮤테이션으로부터 어떤 몇 개 정도의 네오한센이 로딩이 되는지를 다 세서 그거를 이제 똑같은 이런 분석을 해서 통계치를 내봤고,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실제로 런캔서 한 120명의 환자에 대해서 현재 이뮤노테라피를 처방한 후에 엑솜 시퀀싱을 실제로 수행을 해서 이제 저희가 엑솜식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 네오한센을 예측해서 이제 HLA 정보와 매칭을 해서 전부 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저희의 데이터로 클리니컬 데이터로 국내 데이터로 이제 해서 한 총 7개의 이제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러한 가설이 검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고, 예,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저희께 더 잘 된다. 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이제 셋이 되겠고, 2개 셋에서는 뭐 저희 툴도 그렇고, MHC도 그렇고, 네오한센을 예측했을 때, 환자들 간의 어떤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예후가 이제 갈리는, 그 예후에 따라서 그 이렇게 네오한센의 차이가 갈리는 것을 그런 코호트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저희 코호트가 이제 통계치가 이제 높을수록 그 피밸류가 이제 유의한 것이 되겠는데, 한 케이스를 빼고는 저희의 예측으로 이 가르는 양상이 더 유의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이 중에서 저희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생산한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이제 MHC로 네오한센을 예측했을 때에는 이렇게 갈리는 양상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저희 예측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또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어떤 정성적인 일종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냥 환자를 나눠서 수를 본 건데, 이거 좀 더 정량적에 가까운 분석을 보려면 사실은 서바이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런 서바이벌 테스트로 이런 그 네오한센이 많은 환자군이 더 오래 생존하는 양상이 거의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5개 케이스, 일단은 저희가 유의하게 갈린 케이스들에 대해서 생존 분석을 수행을 해봤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예측으로 보통 이제 이거를 임상 쪽에서는 보통 환자별로 70개나 10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환자별로 그 100개보다 많으면은 하이 네오안티젠 로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스레쇼드로 나눠서 이제 예후를 이제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네오안티젠이 저희 예측으로 높게 나온 환자들이 통계적으로 생존 속에서도 유의하게, 더 오래 성공적으로 생존하는 양상을, 그러니까 예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제 그림이 누락된 것 같은데, 넷 MHZ판으로는 동일한 이제 스레쇼드를 적용했을 때, 4개 케이스, 하나 케이스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생존을 나누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 예측 이거를 잘 나눌 수가 있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TCGA, 아까 말한 그 임상은 실제로 그 캔서 이뮤노테라피 처방 환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냥 아까 말한 처방하지 않은 환자지만 굉장히 많은 그 캔서 유전체 데이터가 공개된 컨소시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한번 데이터 저희 예측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았는데, 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원래 이제 기존에서는 아예 유의하지 않게 나왔던 것이 저희 예측으로 해서, 네오안티젠이 높은 환자를 봤더니, 그냥 생존 자체도 조금, 유의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렇게 저희 예측으로 갈린 이 환자군에 대해서, 이제 TCR 다이버시티라던가, 이뮨 스코어라고 해서 그 환자의 어떤 그 이뮨 액티비티를 서로게이팅 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체적인 팩터들이 되겠는데, 그런 팩터들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TCG에서 공개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네오안티젠이 많은 환자군이 실제로 그러니까 T셀이 굉장히 다양한 게 존재를 하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암세포를. 그리고 그 주변에 관련된 이뮨 액티비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오래 생존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뮨 액티비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좀 더 그 환자에게 되게 이로운 어떤 효과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파지티브한 코릴레이션은 이미 그 이전의 논문에서도 공개가 됐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멜라노마 코호트에서만 이런 양상이 나왔고, 추가로 이제 그 베시에이에서도 나왔었는데, 브레드 캔서에서도 나왔었는데, 다른 암 중에서 또 안 나왔습니다. 뭐 헤드앤넥 캔서에서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나왔었고, 네. 대부분의 암에서 안 나왔었는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저희의 예측으로 네오안티젠이 잘 갈리는 그 어떤 특정 암 코호트 같은 경우, 실제로 그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 TCR 다이버시티나 이뮨 스코어가, 그 네오안티젠이 많은 환자군에서 더 액티비티가 좋거나 TCR 다이버시티가 높은 것이 이렇게 잘 갈리는 환자군에서만 이게 양상이 확인이 되는 것이 다 이렇게 잘 안 갈리는 코호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확인이 가능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양상이 그 생존 양상하고도 코릴레이션에 맞게 떨어지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오안티젠은 게 결국은 뮤테이션으로부터 디파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후 예측을 하는 게 그냥 뮤테이션만으로도 어느 정도 됩니다. 네, 어느 정도는 되고, 임상에서도 사실 뮤테이셔널 버든이라고도 해서 이 지금 이뮤노테라피의 예후 예측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굳이 그 뮤테이션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예후가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네오안티젠을 그냥 뭐 뮤테이션을 하면 되지, 네오안티젠을 이렇게 예후 예측 이 짓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치료적인 의미에서도 이 네오안티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이, 만약에 어떤 특정 네오안티젠이 그 특정 암세포가 아니라 뭐 여러 환자의 암세포에서 그 특정 HLA와 상관없이 굉장히 잘 바인딩되는 만약에 네오안티젠이 있다면은 그 네오안티젠은 사실은 펩타이드 백신을 쓸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은 어쨌든 그 암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암에서 그 네오안티젠만 넣어주면은 이게 일종의 백신으로서 T세포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팩터가 될 수가 있어서 이미 이제 그 굉장히 다국적 제약 회사에서 이 네오안티젠 백신을 일종의 펩타이드 백신으로 타겟팅을 해서 연구 및 임상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그런 치료적 의미에서도 이 네오안티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여서 이것에 대한 지금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하다 보니까 이게 50분이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원래 두 번째 토픽을 원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내용하고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튜머가 뮤테이션으로부터 내가 잘못됐으니 날 죽여다오 하는 시그널을 내는 이 안티제닉한 안티제닉한 뮤테이션을 CNN이라는 이제 컨버션 뉴럴 넷이라는 그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 예측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예후 예측을 하는 데에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거 새로운 치료 목적의 그 네오안티젠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논문 사실 리비전 중에 있고요. 이 내용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제가 한 2분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컨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제 네오안틴 룰렛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예후가 안 좋은 환자군인데, 사실 이렇게 네오안틴 많은 환자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환자들은 지금 네오안틴이 많아서 나 지금 잘못된 게 많아 하고 막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도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뭔가 그 시그널을 내려고 하는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어 라는 시그널을 내는 그 과정 자체가 뭔가 망가져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네오안틴이 많다는 건 결국 뮤테이션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들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네오안틴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됐어 하는 시그널을 지금 내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들이 망가져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찾는 일을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거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이 되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 암세포의 어떤 헤테로지니어티나 아니면 그 암세포에서 갑자기 CMV가 굉장히 많이 CNA가 많이 변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패스웨이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환자가 뮤테이션이 많은 상황에 의해서 뭔가 그 이뮤노테라피, 체크포인트 브라케이드를 처방했을 때 예후가 굉장히 안 좋더라 하는 게 이미 보고가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유전자 레벨에서는 사실 보고된 바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 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럼 당연히 뭔가 이뮨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네오안틴이 많아도 예후가 안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런 유전자들을 싹 다 모은 다음에 실제로 그럼 예후가 안 좋은 환자분들은 그런 유전자들의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프리퀀시를 재봤는데 이게 그런 양상이 전반적으로 발견이 되긴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려져 있는 이뮨 진들이 아니라 지금 뭔가 모르는 진들까지 망가져서 이렇게 네오안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안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적용할 만한 사실 테스트를 여러 개 했었고요. 컨셉은 뭐냐면은 이제 네오안틴이 적은 환자고는 예후가 당연히 나쁘겠죠. 뭔가 시그널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시그널을 낼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낼 수 있는 시그널이 없으니까 예후가 안 좋을 것이고 즉 문제가 이게 특정 스레시홀드에서 네오안틴 수가 되겠는데 네오안틴이 굉장히 없는 환자군, 많은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군인데 지금 예후가 안 좋은 환자군이에요. 보시는 처럼 당연히 네오안틴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유전자가 되겠고 환자별 지금 이제 뮤테이션인데요. 당연히 뮤테이션이 많겠죠, 이렇게.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어떤 특정 뮤테이션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면은 이 환자들은 네오안틴이 많아서 시그널을 많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전자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아서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기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 어떤 유전자가 망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망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망가졌더니 예후가 안 좋더라 네오안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어떤 선택지의 그 유전자 셋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기계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이제 또 똑같은 여러 가지 코호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기계학습은 이것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랜덤 포레스트는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서 환자별로 유전자 뮤테이션 프로파일링을 하고 레지스턴스가 있고 없고를 봤을 때 이 레지스턴스가 있는 환자군을 잘 설명시킬 수 있는 유전자 셋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 셋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환자의 뮤테이션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환자의 뮤테이션만으로 이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은 좋을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오안틴과 같이 타이핑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예측력을 이렇게 여러 코호트들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그 그 코호트별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코호트들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나머지 환자를 테스트하는 일들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거는 이것 중에서 이 랜덤 포레스트 사는 좋은 방법이 그 선택지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하나 빼가지고 그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아마도 그 선택지에 포함된 그 유전자는 굉장히 그 예측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유전자가 이 예측에 중요하게 작용하느냐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그래서 그 계산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높은 스코어 있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패스웨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이뮨 패스웨이들이 인니치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EGFR에 관련된 패스웨이들이 이런 내성에 관련된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거 이제 최근에 또 이 EGFR 패스웨이가 그 이뮨 체크포인트 브라케이드 처방을 했을 때 환자의 내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더라 하는 보고가 최근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예측으로 한 이 결과들의 중요한 유전자들이 실제로 내성에 관여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사실 또 다른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별로 내성에 관여하는 그 스코어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를 가지고 이런 스코어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다음 환자가 왔을 때 이 유전자의 스코어링을 기반으로 이 환자가 그 내성이 생길까 안 생길 것인가 네오안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많으면 원래는 예후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안 좋은 환자들을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링 같이 섞어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섞어봤을 때 예측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내뿜는 시그널, 그 다음에 그 내뿜는 관여한 시그널을 다 뮤테이션으로 인공지능으로 적용을 해서 예후 예측에 사용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더 예후 예측을 잘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개한 내용이 그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그 내성 관련 기작 중에서 두 개를 제가 지금 프로파일링 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어떤 그 면역암 치료 예후에는 그 암세포 자체의 속성도 중요하지만 그 암세포를 죽이는 이뮨세포의, 이뮨셀의 속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뮨셀의 속성, 그 다음에 세포 외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엠바러먼트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까지 다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링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예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를. 그래서 이 연구는 제가 이제 박사호 연구원으로 있었던 그 카이스트의 오믹스 랩에서 최정균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마무리 중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코호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베리데이션 하는 코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서울병원에 실제로 면역항암 치료를 처방한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그 이제 데이터는 삼성서울병원의 이제 이세용 교수님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산해서 지금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